지난 9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집에 혼자 남겨진 한 여자아이가 거실 베란다에 기댄 채 밖을 내려다보다 그만 화단 쪽으로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이가 떨어진 곳은 무려 아파트 13층. 이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의 정도도 13층에서 떨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양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이제 막 세도를 넘긴 김경미 양. 제작진은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미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당시 일단 응급실로 실려왔던 경미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미의 가족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작진은 경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얘가 생명 지장이 없었던 게 이 머리가 괜찮았어요. 머리. 그다음에 골반도 괜찮았고. 그래서 문제가 이 오른쪽 무릎 부분에 이게 복합골절. 그다음에 반대쪽 좌측에도 무릎 부분에 골절. 그다음에 발가락 이게 팔꿈치 부분에. 그래서 다발성 골절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8월 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개봉 아파트인데요. 개봉도 아파트요? 예, 아기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아파트에서요. 몇 층에서요? 모르겠어요. 몇 층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 모여 있고요. 예, 아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네. 어린이인가요? 예, 아기 어린이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빨리 오세요. 예. 저희가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는 아기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만 듣고 출동하면서 신고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층에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8층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갔을 때 아파트 그 하단 쪽에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조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가 상당히 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18층에서 떨어졌다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외견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기에도 아찔한 아파트 18층의 높이. 이곳에서 까마득한 화단 아래로 추락한 아이는 올해 나이 5살인 준범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무사했지만 아직도 준범이의 가족들은 사고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 눈앞이 아득해진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팍 주저앉았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애는 이제 건질 수 없구나. 근데 죽지 않고 응급실에 있다는 데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미 우리가 놀랄까 봐서 위로하느라 응급실에 있다 살았다 하는 거지 이건 살았을 애가 아니다. 그 밤에. 그러고서 그냥 정신 막 하나도 없었죠. 뭐 그냥 혼미한 상태로. 놀란 정도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그 순간을 몰라요. 준범이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제작진은 18층의 높이에서 떨어진 만큼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병실에서 만난 준범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해. 아이 쑥스러워. 쑥스러워? 더욱 놀라운 것은 18층에서 추락한 준범이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에게 얘기는 물론 노래까지 불러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외상도 전혀 없었고요. 얼굴도 하나 다친 데가 없었고 그래서 어디가 다쳤나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애가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말도 다 하고 눈동자도 똑바르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올 때도 엄마 빨리 타 빨리 타 구급차 왔는데 빨리 타라고 하고
차 안에서도 노래도 정신이 잃을까봐 노래를 계속 시켰죠. 그랬더니 노래도 다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사고 당시부터 준범이를 치료해 오고 있는 담당 의사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층에서 낙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생명을 그 자리에서 잃게 되고 바로 병원에 오기보다는 영아실로 가는 수가 많겠죠. 근데 준범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5살 정도 돼가지고서 평행 감각이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직접 추락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신체 부위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주위에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물체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려 13층과 18층의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고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고 살아남은 경미와 준범이.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대략 2.5m라고 할 때 18층은 지상 45m, 13층이라고 해도 약 32m가 넘는 높이입니다. 그냥 내려다보기에도 아찔한 45m 높이에서의 추락, 그리고 기적과 같은 생존.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 어쩌면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하늘이 도왔다, 혹은 정말 운이 좋은 아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의 비밀을 운이라는 열쇠로밖에는 풀 수가 없는 걸까? 자, 지금부터 운이 아닌 또 다른 열쇠를 찾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던 사고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미의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3층 여자애가 뭐 떨어졌다고는 얘기 들었거든요. 4살짜리 여자애가요. 예. 그 옆집 앞에 저 단풍나무 있잖아요. 바로 이 앞에가. 어디요? 아, 요 옆집에요. 저 단풍나무 있잖아요. 요거. 아, 예, 예. 저기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말고 저쪽에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요. 이따만 나무가요. 2개가 찢어졌어요. 그 애기가 떨어져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미가 13층 베란다를 통해 추락하다 화단에 심어진 이 단풍나무에 한번 걸린 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 이건가요? 예, 이 나무 여기. 걔는 진짜 하늘이 보네. 이 나무 제가 벨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다른 데는 다 밖으로 뻗어 있는데 이 나무만 안쪽에 심어져 있어갖고 해가 제대로 안 뜬다고. 아, 이게 방향이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만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네요. 이거만 안에만 안쪽 너무 안쪽으로 심어져 있어서 네. 이게 이렇게 꽂짝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빨래 널면 아침에 동쪽이니까 오전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나무 벨라고 그랬는데 안 베고 있었거든요. 걔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갖고 여기 떨어졌는데 다행히 머리가 저기 고추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푸신하잖아요. 머리가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아, 여기요? 예. 머리가 그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예. 다리가 이 대리석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는 좀 다쳤어요. 다리하고 팔을 그래서. 아, 더군다나 여기 또 대리석이 있는데 이쪽으로 머리가 안 떨어졌네요. 심지어 예. 저 나무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가 운이 좋았어요. 어떻게 저기 위로 머리가 딱 떨어졌는지. 바로 옆에 떨어졌나 보죠? 만약 아주머니의 말대로 창문 쪽으로 난 나무를 잘라버렸다거나 대리석 바닥 쪽으로 머리가 떨어졌다면 분명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결과가 빚어졌을 것입니다. 더 놀란 거죠. 저는 여기 근처 어디서 그러니까 뭐 3층이나 4층 이 정도 온 줄 알았는데 13층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13층에서 떨어졌는데 애가 그래도 정신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애가 1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는가, 다들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나중에 목격자들의 말대로라면 이 나무가 경미의 목숨을 구한 은인인 셈인데요. 과연 이 나무가 13층의 높이에서 추락하던 경미를 살려낸 것일까요?
이번에는 준범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하 주차장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잠에서 깨어난 준범이는 무작정 바깥이 내다보이는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엄마를 찾기 위해 베란다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다 그만 18층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준범이는 또 얼마나 극적인 추락으로 생사를 오가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긴가요? 예, 머리를 여기다 밀었더라고요. 이런 곳으로 넣었더라고요. 발을 밀어. 뭔 소리가 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스러워서 둘이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인형이라고 하고 가서 보니까 인형이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를 가서 딱 앉아보니까 살았다는 감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준범이가 떨어진 지점 역시 화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나무에 잠시 걸렸다가 추락했던 경미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땠습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시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에 오면서 시식해 갖고 예.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나무에 그랬구나 그런데. 다시 말해서 준범이는 아파트 18층의 베란다에서 추락해 나무가지의 등 부분을 살짝 스친 후 잔디로 떨어졌다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추락 당시 준범이가 스쳤다는 나무가지는 아주 가늘고 얇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살짝 스친 정도로는 추락 당시의 충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로 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엄청난 충격에서 준범이를 구해낸 것일까요? 사고 현장을 함께 둘러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당시의 급박하고 극적인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준범이와 경미의 추락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단서는 단 하나. 최종 추락 지점의 조건이었습니다. 경미의 경우 13층 베란다에서 추락한 후 화단에 심어진 나무까지 한 번 걸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18층에서 추락하던 준범이는 나무까지 살짝 스쳤을 뿐 거의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잔디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들 가운데는 두 아이가 나무가지와 잔디 위로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 사실 여부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추락 당시 준범이와 경미가 실제로 받았을 충격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충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경미와 준범이가 받았을 실제 충격을 가늠해 보기 위해 아이들이 떨어졌던 실제 높이에서 마네킹을 이용한 추락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우선 준범이가 추락했던 아파트 18층에서 5살 남아의 마네킹을 떨어뜨려 봤는데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추락한 마네킹.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양쪽 팔은 이미 떨어져 나간 후였고 목 부분과 다리, 몸통 부분에도 심하게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13층의 베란다에서 3살 여아의 마네킹을 추락. 경미가 받았을 충격을 예측해 봤는데요. 역시 심한 충격음이 들린 후 목과 팔, 몸통 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마네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준범이와 경미는 이렇게 엄청난 충격에서 어떻게 이처럼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추락 당시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 대학교의 응용역학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실험을 담당한 류봉조 교수팀과 제작진은 우선 실제 상황을 재현할 수 없다는 실험의 특성을 고려 가장 정확한 충격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는데요.
그 결과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센서를 부착, 충돌 지점에서 그 물체가 받는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당시의 충격값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낙하하던 물체가 순간적으로 받는 힘, 즉 충격력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경미와 준범이가 실제로 받았던 충격을 측정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 실험의 규모를 고려 아이들의 체중과 추락 높이, 속도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했습니다. 실험 조건을 정리해보면 사고 당시 각각 20kg, 18kg이었던 경미와 준범이의 체중을 약 100분의 1로 축소, 각각 223g의 추로 대체했고 30m, 45m였던 추락 지점의 높이는 각각 30cm, 45cm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지점의 재질, 즉 경미가 추락했던 지점에 있었던 나무와 준범이가 추락했던 지점의 잔디 역시 축소된 모형으로 재현, 당시의 상황과 최대한 근접한 조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것이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한 축소 실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일만큼 축소됐다고 해서 충격력의 어떤 값도 그 축소 비율만큼 반드시 축소되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주변의 여건들, 예를 들면은 나뭇가지에 실제 걸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재현하는 어떤 소형 나뭇가지를 사용한 것이 그때의 어떤 조건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충격력의 값을 예측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게나 또는 속도, 이런 높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축소 비율대로 한다고 한다면 충격력의 예측값은 축소한 실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층, 그러니까 30m의 높이에서 추락한 경미의 충격을 측정해봤습니다. 실제 상황과 같이 추가 바닥과 충돌하기 전 나무까지 한번 걸렸다가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충격력의 최대값은 164N으로 측정됐습니다. 다음은 18층에서 잔디밭으로 추락했던 준범이의 충격값. 그 결과 충격력의 최대값이 약 253N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 당시 경미와 준범이가 받았을 실제 충격을 톤으로 환산하면 약 14톤과 23톤. 다시 말해 추락 당시 경미와 준범이가 받았던 충격은 각각 14톤과 23톤의 물체에 순간적으로 눌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의 특성상 실제로는 더 적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시의 낙하 속도를 바탕으로 그 충격을 자동차 충돌 실험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지상 6m에서 추락했을 때의 충격은 시속 40km로 달리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하는 것과 같고 25m와 40m에서 추락할 경우는 각각 시속 80km와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추락 당시 경미와 준범이가 받았던 충격이 시속 약 100km로 달리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임이면은 아무래도 중량이 성인보다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해서 다소 감소는 되겠습니다만은 47m 정도의 높이라면은 적어도 한 100km 이상은 나올 겁니다. 변수가 없으면 사망이죠.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와의 정면 충돌.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충격 센서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실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낙하 속도나 질량을 100분의 1로 축소한 점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낙하시킨 물체가 바닥에 닿는 부분의 면적이 사람이 떨어진 경우보다 훨씬 좁고 그 재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충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 오차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추락 당시 준범이와 경미에게 가해졌을 충격은 보통 사람이라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무엇인가가 그 충격을 감소시켜줬을 것이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답은 앞서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찾아냈던 하나의 단서,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추락하던 경미와 준범이가 바닥에 충돌한 순간의 충격.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주민들은 이 아이들이 무려 10여 톤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나뭇가지와 잔디 때문에 충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연 이 목격자들의 말처럼 충돌 지점에 있던 나무와 잔디가 이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나무와 잔디를 거치지 않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마네킹을 곧바로 추락시켜 추락하는 지점의 재질에 따른 충격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무에 걸친 후 잔디로 떨어진 마네킹에 비해 그 손상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물체가 충돌했을 때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섰버리겠죠. 따라서 정지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잔디밭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밑이 흙이고, 흙이란 이제 밟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의 쿠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지하는 데까지는 좀 더 정지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 시간에 의한 효과로 그 부상의 정도가 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지 시간이란 운동하던 물체가 충돌면에 닿는 순간부터 운동을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감속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운동하던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그만큼 물체가 받는 충격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를 훨씬 웃도는 위력적인 투구. 만약 포수가 다른 수비수들이 끼는 글러브나 맨손으로 이 공을 받는다면 그 충격은 그야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때문에 포수는 다른 선수들의 것보다 공을 받는 부분이 훨씬 두툼하게 만들어진 글러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이 글러브에 부딪히는 순간 글러브 안에 있는 쿠션에 의해 감속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범이와 경미가 단단한 시멘트 바닥보다 탄력 있는 잔디와 나뭇가지 위로 추락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를 일정하게 한 후 충돌 지점의 재질을 스틸, 잔디, 그리고 나뭇가지로 바꾸어 각각의 충격력을 측정, 그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스틸 바닥 위에 떨어졌을 경우에 최대 충격력이 1539N으로 가장 높았고, 잔디 위에 떨어졌을 경우는 253N, 그리고 나뭇가지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력은 240N으로 잔디나 나뭇가지 위에 떨어졌을 경우 그 충격이 현격히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차이가 지상 45m의 높이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추락하던 아이의 생명을 구해낸 것일까요? 제작진은 준범이와 경미 모두 질량이 20kg 이하였다는 점에 주목, 질량과 충격의 관계로 기적의 비밀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마네킹의 질량을 각각 16kg과 65kg으로 조정, 같은 18층의 높이에서 추락시키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어린아이의 질량에 맞춘 마네킹의 경우 몸과 팔이 분리되고 전체적인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65kg의 성인 마네킹을 같은 높이에서 추락시켰는데요.
파손 정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의 마네킹에 비해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격 센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음, 650g의 어떤 무게의 경우가 질량의 월등히 223g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2배가 넘는 어떤 최대 충격력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우리가 무게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떨어질 때 낙하 속도는 동일하다고 보면 절대적인 그 충격력에 미치는 인자는 무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보다 체중이 가벼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작았다. 자, 그렇다면 혹시 준범이와 경미가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이 이 생존의 기적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Journal of Pediatric Surgery라는 의학 잡지입니다. 바로 이 책에 아이들의 추락 사고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6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약 2.5%에 불과하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이는 아파트 4층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한 100명의 아이 중에 불과 2~3명만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한다면 아이들에게 추락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가정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아이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추락 당시 응급실로 실려왔던 준범이.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준범이의 모습에선 사고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워서 주무르고 이제 그런 거 하고 발 운동하고요. 휠체어 타고 이제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연습하고 발 들기 이런 거 하고. 언제 퇴원합니까? 이번 주 정도 되면 이제 퇴원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입원 당시부터 준범이를 치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는 18층 아파트에서 추락했던 준범이가 이처럼 무사히 퇴원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봐서는 중요한 그러한 머리 손상이나 목뼈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어떠한 간장에 간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 우선적으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 경미의 담당의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척추 손상도 심했을 테고 운이 좋았던 게 생명기관이 있는 이 머리 부분 속의 뇌, 그다음에 여기 배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관, 창자, 간, 이런 내부 기관이 일단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주 운이 좋다고 봐야죠. 다시 말해 경미와 준범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뇌와 목뼈 등 중요한 기관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이것은 추락사의 주 원인이 두개골과 목뼈, 척추, 갈비뼈 그리고 골반뼈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과 장기의 파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준범이와 경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들은 실제로 이 척추와 골반의 골절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척추라는 것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큰 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라점에서부터 서서히 연골이 고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척추 속에는 연골의 포함량이 상당히 많고 또 유연하고 그래서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아이들의 뼈가 성인의 뼈보다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손상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2세된 그 소아의 골절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를 않고 이쪽 뼈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뼈만 여기가 부러져 있죠.
그래서 어른들 뼈처럼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불완전 골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뼈도 보게 되면 이것이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은 안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휘어 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 골절이고 이런 그 회복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골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화 골절에서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충격이 많이 흡수되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신체의 유연성을 첫째 조건으로 꼽는 체조 선수들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이유도 바로 아이들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약에 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유연성이 없이 뻣뻣한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인대라거나 크게 늘어나거나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일단 유연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다치지 않죠. 또한 아이들의 경우 뼈 자체도 유연하지만 뼈를 둘러싼 골막이 튼튼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절편과 이 골절편 사이에는 커다란 골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골막이 어른 같은 경우에는 골막이 뼈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부착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골막이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텁고 그다음에 뼈와의 그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루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막이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텁고 뼈와의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루즈하기 때문에 마치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소성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보다 몸이 더 유연하고 뼈도 더 유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충격을 받을 때 어린 아이는 변형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어른은 변형을 덜 일으켜도 속에서 뼈가 손상된다든가 특정 부위가 압력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무술이나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낙법이 바로 이 신체의 유연성과 안전의 관계를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법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신체를 경직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때문에 낙법을 익힌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착지,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느 특정 부위를 먼저 닿는 곳이 가장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 부위가 다치거나 또는 분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낙법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감속 시간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을 굴려 순차적으로 바닥에 닿으면서 감속 시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착지 시의 충격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른에 비해 아이들의 신체가 월등히 유연하고 바로 그 점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신적인 요인은 없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오히려 아이들을 부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보통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추락사를 경우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나 차가 빙빙빙빙빙 도는 그런 몇 초간의 순간에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지나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고 그 공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긴장감이 없었고 또 이로 인한 신체적인 긴장 상태가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한 공포를 인지하는 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정신적인 쇼크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유연성은 신체의 부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술 마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실족을 해서 어디 떨어졌다 할 때
떨어진 순간에도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오는 그 신체적인 긴장이 없이 취한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 떨어진 것보다는 그 손상을 덜 입는 부주의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케어리스하단 말이에요.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다친다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어른들은 다치면서 우선적으로 반사적으로 근육에 수축을 일으키고 경직을 일으키니까 그만큼 충격 흡수가 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또. 맞지? 연결이 돼서 그냥 아주 강한 충격이 그대로 흡수가 된단 말이지.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알고 다치는 거 모르고 다치는 거는 모르니까 나 뭐 다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치겠지. 한마디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유연성이 무려 10여 톤에 가까운 그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보다 이성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왔을 때 더 겁 없이 그런 힘을 사실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능력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른보다는. 준범이와 경미의 추락 사고를 둘러싼 생존의 기적을 분석하면서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생명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든 추락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본능적으로 베란다와 같이 무엇인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고 그 때문에 추락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어린이 사망 사고 중 추락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수가 무려 1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집계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이 추락 사고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추락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위험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준범이와 경미, 그리고 삶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마감해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뒤바뀐 운명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민선이 집인가요? 네, 저기 KBS에서 왔습니다. 광주에 사는 민선이. 민선이 역시 지난 95년 아파트 1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어 화제가 됐던 아이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가슴 뭉클하고 내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기적이죠.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예? 사람이 이렇게 13층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이런 높은 곳이 무섭지 않아요? 지금 다 컸으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요? 어느덧 12살의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민선이의 얼굴에선 7년 전 그 사고의 그늘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니까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좀 더 건설하신 분들이 좀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높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좀 올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베란다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른들에게는 없는 아이들만의 에너지. 그 신비한 힘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만이 가진 그 놀라운 생명력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